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제로 치러진 시기는 5월입니다만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1부부터 6부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여러분들이 왜 틀리고 왜 맞았는지에 대한 이해만을 넘어서서 각 분야별로 내공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를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6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화법과 작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자, 총평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작문은 아마 여러분들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긴 하겠습니다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능에서 만약에 이런 정도의 난도의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말 고맙다 하고 바로 재빨리 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현저히 낮은 그런 화법과 작문 문제들이었다. 전형적인 패턴들에 익숙한 학생에게는 매우 쉬운 그 정답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연습 게임을 위해서 이 학력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빨리 답을 골라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전략이 먹히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안 배웠던 사람은 배우고 저랑 같이 화법작문 공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숙련해 가는 과정으로 삼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에 어떤 전략이 먹힐 수 있는지를 제가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1번부터 10번 화법과 작문입니다. 알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 화법 단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까지 화법 작문 융합 세트가 나오고요. 8번에서 10번까지 작문 단독 세트가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세트인 화법 단독 세트는 강연이나 학생의 발표, 즉 전문가가 뭔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 탐구해서 그것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는 정보 전달성의 강연이나 발표 화법 대본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고요.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강연 나왔구나.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제가 늘 해설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전형적인 화법의 1번 문제 유형, 이른바 제가 그렇게 이름 붙인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았어요? 자, 1번 첫 번째 1번에서 3번 지문 세트는요. 세트의 지문은요. 통째로 다 쭉 읽은 다음에 이거 푼다?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풀면 시간 엄청 잡아먹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 1번 문제는요.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강연을 맡은 약사 동글동글입니다. 저는 오늘 약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까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약사가 약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럼 뭐 전문가가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설명이니까 깊이가 있고 믿을만 하겠구나라는 생각 살짝 얹어서 하면서 바로 1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 구성을 봐야 되겠죠. 1번. 위 강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맨날 나오는 1번 문제 유형이지. 그래서 그 담화의 일종의 내용보다는 구조를 분석한달까요? 그런 문제가 1번으로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키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빨리 푼다 그랬습니다. 자, 신분을 밝히며 신뢰감을 준다. 이게 키워드겠죠? 1번 선지는. 2번 시각자료를 활용한다. 3번 질문을 던진다. 그래가지고 반응을 유도한다. 강연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5번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요게 지금 키워드예요. 여러분 실전에서 딱 1번 문제 보자마자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것과 동일한 곳에다가 밑줄을 먼저 팍팍팍 그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전략의 공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안 되나 봐요. 선생님 연습하면 돼요.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익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요것들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 그랬으니까 요것들을 각각 어디에서 조회해야 되는지를 이 밑줄만 긋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디를 조회해야지 빨리 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죠. 그죠? 그랬을 때 보세요. 신분을 밝히며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이건 딩동댕 벌써. 왜? 제가 좀 전에 1문단의 첫 번 약사 동글동글입니다. 그러면서 약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죠? 약사가 약에 대해서 설명한다. 신분을 밝혀서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거 당연히 딩동댕.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시각자료를 활용했는가라는 건요. 이 뒤는 체크포인트가 아니다. 왠지 아시죠? 시각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 뒤는 체크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각 자료 활용이 있는지만 보라. 제가 그랬을 때 요건 어떻게 체크한다 그랬어요? 괄호를 찾으라 그랬죠. 그죠? 괄호 딱 보니까요. 셋째 줄에 있는 대답을 듣고가 괄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의 첫째 줄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 문단의 첫째 줄 사진을 보여주며 때문에 요거 딩동댕 됐네요. 맞죠? 그러면 3번 문제는 3번 선지를 볼까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유도한대요. 그러면 이 질문 던지는 거 역시 뭘 찾아야 된다고? 물음표와 그 다음에 괄호를 찾으라고 했어. 첫 번째 문단의 셋째 줄, 좀 전에 우리가 괄호로 봤던 대답을 듣고 하는 게 바로 앞에 질문을 던졌으니까 대답을 듣고가 나왔겠지. 바로 앞에 보세요. 자, 어떤 형태였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을 듣고 나서 네, 약의 형태가 다양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질문 던져가지고 반응을 유도한 거 딩동댕. 오케이? 보세요. 지금 첫 문단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 이게 뭐에 관한 강연을 누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본 거 가지고 1번 선지 판단 가능했고요. 괄호 찾는 거 바로 2개 괄호 찾았더니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답이 바로 나왔어. 오케이? 바로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찾는 거예요. 이거 다 읽을 필요 없다는 거지. 미안합니다. 항상 출제한 선생님한테 고생하신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인사해야 되는 거야. 그죠? 죄송한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만든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다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정답만 빡빡 골라내야 돼요. 4번 갑니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그랬는데요. 그다음 5번 내용을 요약하면 마무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뭐부터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지금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 괄호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4번 같은 건 맨 나중에 찾아요. 요거 남았을 때는 요거 이제 처음에 판별이 됐으니까 끝나고 얘네들은 괄호만으로 금방 끝났고요. 4번과 5번이 나왔다? 그럼 5번 먼저 찾아야지. 왠지 아세요? 마무리했다 그랬으니까 맨 끝 문단 부분만 살짝 훑어보기만 해도 내용 요약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만 보면 되거든. 체크포인트 마지막 문단 보세요. 그랬더니 내용 요약하면서 마무리한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답이 5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5번이 답으로 찾아졌다는 것은 굳이 용어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선. 그렇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강연의 초반부에 즉 이제 자기소개와 어쩌고저쩌고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1문단의 맨 끝에서는요. 저는 이러이런 일들을 내용으로 강연을 할 거예요 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선지에는 지금 여기엔 동원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걸 선지에다 구현하기도 하죠. 즉 강연할 내용의 순서를 미리 제시하여 뭐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나온다면 1문단 끝을 봐야 돼.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먹는 약인 내복약을 제형에 따라 분류하여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복용 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자기가 지금부터 할 강연의 주요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거거든. 그쵸? 자, 선지에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 있으니까 바로 이 문단에서 화면 보여주면서 산재, 액제, 캡슐제, 정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럼 약의 제형에 따라서 약을 분류를 해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문단의 둘째 줄 딱 보는 순간 각각의 약의 어떤 특징들 뭐 복용상의 주의점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병렬의 형식으로 제시를 할 그런 강연의 내용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산재는 분말이나 아주 작은 알갱이 형태의 가루로 된 약이고 하는 데서 이미 요거 충족이 된 거지. 용어의 산재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거예요. 맞죠? 그런 것들은 뒤에도 또 뭐 캡슐제에 대해서도 나올 테고 뭐 그럴 겁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1번 문제 답 5번 찾았나요? 쉽게? 이 1번 문제 유형 제가 한번 다지고 가겠습니다. 1번 유형 이거 키워드를 먼저 찾아서 그 키워드를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 판별 지점이 가능하다. 그걸 도출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익숙해져야 빨리 푼다. 보세요. 지금 이거 1번 문제 지문 안 읽고 그냥 해결됐습니다. 맞죠? 2번 갑니다. 2번 뭐라고? 고향을 떠난 문제. 그래서 줄여서 고떠문 맨날 하는 거죠. 앞에 지문의 내용, 강연의 내용하고 무관해. 왜? 예와 선지. 요 박스 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여기 보기죠 지금. 보기의 내용과 선지들의 내용 사이의 매칭만 판단하는 거야. 맞죠? 전형적인 고향을 떠난 문제. 고떠문. 반갑다. 그러면 앞에 내용 안 읽어도 되는구나. 갑니다. 학생일인데요. 재앙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약사를 진로로 생각하는 나에게 참 유익한 정보인 것 같아. 그러면 강연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익한 정보라고 그랬는데 이걸 설마 적절하다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100명 중에 1명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냥 착각을 한 다음에 문두를 제대로 안 본 다음에 이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부정적이네. 답 1번 이래 버린단 말이야. 문제가 뭐예요?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어요. 잘못된 게 4개입니다. 얘는 탈락. 2번 갑니다. 학생 2는요. 서방정은 복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어서 좋았어. 그런데 속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이랬거든요. 요 내용을 보니까요. 아마 서방정 복용 시에 서방정이 뭔지는 아직 우리 몰라. 왜? 우리 끝까지 모를 수도 있어. 끝까지 모르고 문제의 정답은 다 골라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맞죠? 그런데 서방정이 뭔진 모르나 그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이걸 딱 보니까. 그죠? 그런데 뭐 그게 들어있는지 아닌지도 사실 이 문제, 2번 문제 해결하는 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3번하고 연관은 있지만. 근데 자, 속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용 시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지만 이거는 얘기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2번 학생이 강연 내용을 자신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며 듣고 있다. 여기에 자기의 문제 상황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죠? 3번 갑니다. 학생 3 볼게요. 피부에 바르는 약도 내복약처럼 제형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졌어. 나중에 온라인 의학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겠어.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뭘 알고 싶어졌대? 내복약처럼 피부에 바르는 약도 제형에 따라 특징이 다른지를, 즉 추가 정보가 여기 안에 담겨 있지 않은 추가 정보가 나한테는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온라인 의학 도서관에 접속해서 알아봐야 되겠대요. 그럼 봐요. 내용의 순서를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로 듣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그죠? 4번 갈까? 학생 1과 3은 모두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있다. 요거 3에는 맞는 얘기야. 근데 학생 1은요. 여기에 강연을 들으면서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고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4번 탈락. 5번 갈까요? 학생 2와 3은 모두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며 듣고 있어. 맞지요, 이게? 왜? 속방정 복용 시의 주의점 뭘까? 궁금해졌어요. 학생 3은 뭐야? 피부에 바르는 약도 내복약처럼 제형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어졌죠. 그러면 궁금해하며 듣고 있는 것, 즉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은 누락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추가로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이게 적절하겠네. 맞나요? 자, 이 문제 뭐라고? 한번 다 주고 끝냅니다. 전형적인 고향을 떠난 문제. 맞죠? 그러면 이 고향을 떠난 문제는 요거 하나 해당되는 선지 하나, 요거 하나 해당되는 선지 하나, 요거 하나 해당되는 선지 하나. 어떤 문제는요, 학생 1부터 5까지 등장해요. 그래서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이렇게 학생 하나당 선지 하나로 그냥 직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학생이 2명 혹은 3명 등장할 때는 얘네들을 조합한 선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맞죠? 학생 수는 3명인데 선지는 5개 나와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하나 단독으로 되는 거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섞여 있는 선지들에 대한 판단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밑에 매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고향을 떠난 문제, 고향인 지문과 무관한 이 문제는요, 지문을 읽어볼 필요 없이 해결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빨리 그냥 해결하시라. 이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풀어도 되고요, 맨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상대적으로 맨 처음에 풀 때 더 유리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듣기, 예를 들면 서방정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 같은 걸 어쨌든 곁다리로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게 그 세트 안의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갑니다. 이 문제 3번이 제일 이 세트에서는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난도 자체가 시간을 충분히 주고 푼다면 난도 자체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야, 상대적으로. 왜? 내용 의존도가 높은 문제니까. 맞죠? 그랬을 때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내용을 조회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최소화하는 시간의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같은 거는 활용해가면서 풀어라는 거죠. 봅니다. 이 위에 박스를 보면요 말이에요. 정리를 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 문두에서 얘기하기를 강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예요.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지를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보면 말하자면 기억에는 좀 제형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니은은 액제라고 나와 있고요. 디귿은 뭔지 안 나와 있고요. 리을은 정제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문단의 둘째 줄 딱 보는 순간 그럼 보세요. 여기 누락된 게 뭐야? 여긴 캡슐제 들어갈 거고 여긴 산제 들어간 거 충분히 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선지처럼 말이에요. 여기 기억의 제형에는 산제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이라는 건 아주 그냥 거의 주는 거죠. 그죠?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약물이 분말 형태임이라는 게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 4번 선지 확인하느라고 봤던 용어의 개념 정의 언급할 때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1번 딩동댕 그랬죠? 제형에 여기다 산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무슨 요 얘기 이걸 굳이 여기는 지금 팩트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아니죠.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이 중에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고 괜한 시간을 쓰지는 말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2번 선지 갑니다. 여기 이제 산재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액제인데요. 특징 및 주의사항에는 요거 말이에요. 여기에는 기억과 같이 즉 산재의 요기와 같이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그랬는데요. 요 얘기가 팩트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보세요. 지문을 여러분 그럼 지문을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안 볼 수는 없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지문을 통째로 읽지 않고 풀 수 있었습니다만 3번 같은 문제가 아예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럴 때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거지. 보세요. 지금 핵심인 건 2문단, 3문단, 4문단의 얘기일 텐데 2문단은 딱 보니까요. 그냥 문단을 통째로 딱 봤을 때 아까 무슨 산재가 어쩌고 액제가 어쩌고 캡슐제가 어쩌고 이런 게 지금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 거야. 즉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산재, 액제, 캡슐제, 정제가 각각 무슨 의미인지를 용어를 설명한 게 2문단이에요. 그럼 이제 3, 4문단이 바로 특징 및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걸 텐데 말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는가 그 검토할 때 이렇게 보세요. 자 봐요. 3문단, 4문단을 내용 세부적인 정보 자체에 주목하기 전에 일단 그 담화의 어떤 구조를 봐야 돼요. 즉 3문단에선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특징과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산재, 액제, 그 다음에 쭉 밑에 나와가지고 캡슐제의 정제, 캡슐제. 그러니까 보세요. 3문단에 둘째 줄에 산재, 액제에 관한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줄 내려오면 중간쯤에 캡슐제는 어쩌고 저쩌고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문단에 가서 그리고 정제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봐요. 이 네 가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산재, 액제, 캡슐제, 정제라는 것이 3문단에서 산재, 액제, 캡슐제 그 다음에 4문단에 가서 정제에 관한 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그러면 요 선지들을 내용을 파악할 때 어디를 빨리 찾아갈 수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용을 무턱대고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담화의 구조를 볼 줄 아는 눈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럼 보세요. 액제의 특징 및 주의사항에는 이렇게 산재와 마찬가지로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그랬는데요. 그럼 보세요. 액제의 특징이 산재처럼 용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면 3문단에 보세요. 산재, 액제가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는 3문단의 초반부를 봐야 되겠지. 거길 딱 보니까 뭐야? 산재나 액제는 복용해야 하는 용량에 맞게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산재와 액제의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얘기를 산재에다가만 써놨어. 그 액제에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딩동댕. 좋았어요. 3번 가죠. 디귿은 여기 특징 및 주의사항으로 보아 니은에 비해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런데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캡슐제. 당연히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죠? 약물을 캡슐에 넣은 형태라는 거. 캡슐제니까 캡슐제가 액제에 비해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화법이나 작문을 풀 때는요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상식의 또 논리적인 판단력의 활성화가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봐요. 액제가 더 약효가 빠르겠나 캡슐제가 더 빠르겠나? 캡슐이 녹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흩어져서 약효가 발현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아니면 액체로 마시면 그대로 그냥 몸에 흡수되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말해요. 전 약사가 아닙니다만 이 말이 근본적으로 상식과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단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답 3번 이렇게 바로 가는 건 약간 위험하고요. 물론 답이 3번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했던 그런 식의 상식을 가지고 이상한데? 라고 일단 눈에 불을 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 바로 밑에 아까 언급했던 바로 밑으로 가면 3문단에서 셋째 줄 가보세요. 정제나 캡슐제에 비해 노인이나 소아가 약을 삼키기 쉽고 약효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곧 뭐야? 산재나 액제가 캡슐제나 정제에 비해서 그쵸?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기억 니은 쪽이
디귿 리을 쪽보다 약효가 더 빠른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맞죠?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갈까? 리을인데요. 이건 정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중에서 서방정, 속방정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서방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는 느리다는 거고 속은 빠르다는 거 아니에요. 약효가 빨리 나타나는 거, 그걸 속방정이라고 하는 거고, 느리게 나타나는 거 서방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봅니다. 제형으로 보아, 리을 제형, 즉 정제, 그 중에서 서방정이라는 걸로 보아, 특징 및 주의사항에는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복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여기에 지금 없지만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물론 정답 찾았으니까 4번, 5번 그냥 만약에 수능 실전이면 팩트체크 할 필요도 없어요. 3번에서 바로 답 찾았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확실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위 여부 판별 마저 해설을 하고 해야 되니까 4번을 생각해 보면 얘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럼 봐요. 얘는 지금 정제니까 사문단에 가서 있을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서방정은 거기 사문단의 끝에 세 줄 보세요.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면 바로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겠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갈까요? 특징 및 주의사항에는 약의 효과를 오랜 시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군. 그러면 서방정에 관한 설명이요. 사문단에 그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바로 위로 가면 서방정은 오랜 시간 일정하게 약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4번, 5번은 즉 사문단의 아래쪽 거기에 서방정에 관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리로 찾아가면 쉽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3번만 틀리고 1, 2, 4, 5번은 전부 다 맞는 진술이다. 그런데 다시 이 문제 다지고 끝냅니다. 이런 문제는요. 사실 이 문제, 요 3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나마 별로 복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강연의 내용에서 산재, 정제, 캡슐제, 산재, 액제, 캡슐제, 정제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제시되어 있는 순서가 막 어지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고마워, 잘 됐다 생각하고요. 그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봐. A라는 학생은 강연의 일부이다. 안녕하세요부터 쭉 해가지고 감사합니다까지를 쭉 다 읽은 다음에 1, 2, 3번 문제를 풀어. 근데 B라는 학생은 말이에요. 1번 아까 우리가 풀었던 방식으로 키워드 선정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조회하고 답 빨리 찾아요. 2번 지문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답 찾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담화의 구조, 흐름을 본다는 얘기지. 1문단은 소개고요. 2문단은 개념, 용어, 개념정이고요. 그 다음 맨 끝에는 마무리야. 그러면 가운데 3, 4문단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선지들에서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거기에 있구나. 그랬을 때 3문단이 위의 3가지 제형, 그 다음 마지막에 4문단이 정제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구조를 먼저 봄으로써 어떤 부분을 찾아가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바로 전략이고 그런 게 바로 요령입니다. 이 세트에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3번 문제니까 잘 봐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갑니다. 4번에서 7번으로 갑니다. 빅 세트고요. 이건 이른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주의력 세트라고 했던 거 아시죠? 맨 앞에 있는 세트와 맨 끝에 있는 세트는 스피드 그룹이고요. 이거는 주의력 그룹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제가 이번 화작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요 빅 세트, 요 세트가요. 과히 어렵지 않았어.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찬반 토론으로 가지문, 즉 화법 부분을 구성을 했을 때 찬성과 반대가 각각 어떤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 그게 결국 4번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거는 빠르게 어쨌든 누락됨이 없이 내용을 탁탁 간추려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는 무슨 그냥 얕은 어떤 전략으로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읽어보지도 않고 지문 필요 없이 훑어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에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서는 초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황 세팅은 됐어. 그럼 이제 요 가도 맨 처음에 사회자가 처음에 논제를 소개하는 부분은 반드시 읽어라 그랬죠. 맨 처음에 문제들 쳐다보기도 전에 먼저 파악해야 돼. 그랬을 때 사회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 시간에는 논제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가 논제예요. 그럼 봐요. 그럴 때 찬반 토론이면 찬성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 좋다, 그게 좋다 이거고,
그럼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만 이제 무슨 뭐 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무슨 그런 방식으로 무슨 페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용카드 막 이런 것들 현찰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가자라는 것이고 반대는 뭐야? 바람직하다에 반대하는 쪽은 뭐예요? 현금을 사용하는 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방식을 모두 다 없애자까지는 아니들지라도 아예 현금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게 반대일 거 아니야. 그것만 일단 딱 잡으시란 말이야. 찬성과 반대는 어느 쪽이다. 기본적인 주장은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자, 현금 없는 사회는 편리한가? 찬성, 편리하다. 반대, 편리하지 않다. 겠지,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 그 토론의 내용은 훑어보기는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찬성 반대 쟁점 1이 편리한가에 관한 거고요. 쟁점 2는요. 경제적인가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쟁점 3은요. 공공의 이익에 부여하는가? 요걸 가지고 지금 찬성 반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봐요. 그럼 쟁점 1에서는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다. 일 테고요.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지 않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그럴 테고 3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 기여하지 않는다. 일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그럼 봐요.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쟁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훑어본 다음에 빠르게 그 내용 검토로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게 그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해할 수 있어. 각각 찬반의 편에서 주장한 것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갑니다. 찬성 1이 뭐라는 거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 비연금 결제 방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건데 그거는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 첫 번째,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현금. 그 다음 잔돈 뭐 거슬러 받기 위해서 뭐 기다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새로운 화폐를 제조하기 위해서, 그죠? 돈도 만드는데 제작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돈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1,000억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절약할 수 있다. 경제적이라는 거지. 세 번째, 자, 자금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악 됐죠? 이렇게 이 내용들을 세 가지를 구조화해서 빡빡 파악하는 건요. 이 4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봐. 방금 뭐라고 했어? 쟁점 1이 편리한가? 쟁점 2가 경제적인가? 쟁점 3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가? 그걸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지금 찬성 1의 학생이 언급한 거야. 맞죠? 그 세 가지를. 그러면 봐요. 지금 읽은 것만으로 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들어 분명히 했어. 입장을. 뭐 편리하다고. 딩동댕. 그 다음에 경제적인가? 화폐를 제조하는데 1,000억 원 이상이 드는데 경제적으로 그걸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딩동댕.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요건 지금 번호가 안 달려있어요. 얘는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맞죠? 자,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밝히고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번호도 안 달아놨죠. 봤나? 방금 읽은 그 부분을요. 이렇게 1번, 3번 그리고 여기 요걸 팩트 체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비문학, 독서지문 읽듯이 꼼꼼하게 읽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그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예측한 다음에 그것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읽어나가는 얘기야. 크게. 자, 그럼 반대 2가 A라고 묶인 부분 볼게요. 그랬는데 비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오히려 거래에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제 반대 신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찬성 1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어디서든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비현금 결제 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면 제약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 비현금 결제 방식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라면 거래를 예를 들면 현찰이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어떤 휴대전화를 무슨 페이를 사용하려고 해.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결제 방식이 먹히지 않는 곳에서는 거래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라는 반대 신문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디서나 다 통합니다. 자, 뭐 신용카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현금 결제 방식, 비현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뭔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대 신문에 대한 그 답변을 한 것이죠. 맞죠?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4번 문제는 아시죠? 지금 아까 우리가 1번, 3번 그리고 요 선지를 요 내용을 검토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요거는 지금 입론의 내용이야.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금 방금 A라고 묶여있는 부분, 반대 신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이 4번 문제에서 다루진 않는단 말이야. 4번 문제는 입론 부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A하고 B라고 묶어가지고 A, B를 가지고 5번 문제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4번 문제는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한 거.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A, B가 반대 신문과 관련된 거.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재배열을 해가지고 문제 4번, 5번을 만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반대측에서 입론하세요 그랬더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세 가지를 얘기하겠지. 여기에 맞춰서 하위 쟁점에 맞춰서 보세요. 자, 익히지 못한 사람들, 새로운 결제 방식들, 비현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할 겁니다. 그럼 편리하냐? 안 편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요거 봐야 돼요. 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할 것입니다. 요 딩동댕 나왔죠? 첫 번째 자기 주장으로, 근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할 겁니다. 왜? 뭐라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드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화폐 찍어내는 게 더 싼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 그럼 봐. 화폐 제조 비용, 이거죠.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경제적이 않을 딩동댕 맞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반대의 일의 세 번째 자기의 주장은 뭐냐면 현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죠? 나는 무슨 휴대전화나 이런 거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싫어. 난 현찰 들고 다니면서 쓰고 싶은데? 그런 걸 그 자유를 현금 없는 사회라는 건 제약한다. 그것은 곧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5번 선지 봐야 되겠네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함을 근거로 들어 공공의 이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 자, 보세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가? 찬성,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돼요. 반대 일은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는 안 돼요. 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보세요.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함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정반대죠. 그죠? 뭐라 그랬어? 현금을 쓰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현금 없는 사회가. 그러니까 이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대 1의 입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다. 이 문제는요. 보세요. 4번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다지고 갑니다. 4번 문제와 5번 문제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화작 융합에서 화법에 해당되는 두 문제인데 이 토론에 입론으로 4번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반론으로 그러니까 반대 신문 파트로 5번 문제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입론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찬성 측의 입론 보고 쟁점 1, 2, 3의 세 가지를 검토하고 반대 측의 입론 보고 선지 3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흐름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실전에서 원활하게 동원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수능 실전에서 화작을 빨리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 수능 만점, 고득점에게 이르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A, B. 다시 한번 얘기하죠. 반대 신문 파트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보세요. 자, 봐요. A는 아까 우리 검토했는데 뭐라고 있는가 하면 비현금 결제 방식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용카드 보세요.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현금 결제 방식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 제약 없을 것입니다. 반대 2의 반대 신문과 그에 대한 찬성 1의 답변. 그다음 B로 갈게요. 자, 반대 측이 입론을 펼쳤더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쟁점 2에 관한 반대 측의 입론에 관해서 돈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 아닐까요? 시스템 구축? 이미 있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래요. 구축 비용은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럼 봐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적절한 걸 4개까지나 만들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 제대로 된 거 고르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 말 만들어 놓거든. 그럼 그랬을 때 자, A에서는요. 방금 우리 봤던 A 거기는요.
상대 측이 인용한 정보의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면 출처 요구. 자, 보세요. 보통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근거로 활용할 때 그게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비판을 하는 내용. 아니, 그거 지금 방금 근거로 드신 거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에는 그런 게 없죠. 그죠? 따라서 땡. 그 다음에 자, 상대 측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며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대. 자, 찬성 1이 말이에요. 상대 측의 이의 제기, 즉 반대 신문의 내용을 수용했나요? 아니지, 그죠? 보세요. 신용카드 아무 데나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불편할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수용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B로 갈게요. B 부분요. 상대 측 발언 내용을 재진술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보세요. 반대 신문하는 쪽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냔 말이야.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 그거 뭐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상대 측 발언의 내용을 재진술한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이용하면 돈 얼마 안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지 이걸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땡 탈락. 그 다음 4번 가죠. 상대 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지 봅시다. 여기서 지금 반대 1이 말이죠.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축 비용은 절감될 수 있을지라도 라는 얘기는 일부 인정한 거야. 맞죠? 구축 비용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부 인정한 거지. 그렇다 할지라도 예상되는 문제점 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더 많이 들 겁니다. 라는 얘기니까 답이 4번이네. 적절하네요. 맞죠? 자, 모두 상대 측 주장을 요약하며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요 단계 자체가 토론에서 말이에요. 반대 신문 단계에서 반대 신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절충안 제시하는 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안 어울리는 얘기고요. 방금 봤지만 빠르게 검토할 수 있는 그 내용 A와 B 안에서 상대 측의 주장을 요약한 부분? 글쎄, 그 요약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좀 전에 언급했듯이 아까 있죠? 어디 있어? 내용을 재진술한다든지 요약한다든지 이런 말들은 그 각각의 발화에서 말이에요. 거기 지금 반대 2의 반대 신문이나 찬성 2의 반대 신문에서 맨 처음 뭐뭐라고 하셨는데요 라는 말이 재진술이거나 요약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만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신문의 역할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다. 답을 4번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들 보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요 화법 파트, 화작 융합에서 화법 파트를 제가 다지고 끝낼게요. 4, 5번 문제는요. 뭐라고? 이렇게 토론의 기본적인 어떤 단계별로 재구조화해서 분리시킨 문제들이다. 그랬을 때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입론 파트에서 입론 파트를 찬성 측의 입론 파트를 봤다. 그러면 선지 어디를 검토해야 되는지. 반대 측의 입론 파트를 봤다. 어디를 검토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대 신문 부분에 해당하는 A와 B에 대해서는요.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할 때 뭐가 핵심적인 특징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요 A를 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선지, B를 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선지 이렇게 검토하시면 빠르게 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말이죠. 이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A 보고 1, 2 검토하고 B 보고 3, 4 검토한 다음에 A, B 다 검토했으니까 5번 검토하면 되는 건데 많은 경우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들로 출제되거든요. A는 어떻고 B는 어떻다는 걸 모든 5개 선지가 전부 다 한꺼번에 묻는 문제들, 진술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섬세하게 대비하는 이 문제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라고 주의하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자, 6번 가죠. 다음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야. 반영되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자, 이 문제는요. 나라는 장문 문제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봐. 요 메모가 각각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지. 즉 이건 장문의 계획을 세웠다. 그게 내용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장문 파트의 1번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잘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6번 문제는요. 이런 유형의 문제 가운데
거의 난도가 가장 낮은 문제에 해당한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문제 똑같은 문제를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나 지문을 더 길게 만들어 그리고 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1문단, 2문단 이런 식의 표지를 주지 않아 버려. 그래 놓고 뒤섞어 놓아. 그럼 훨씬 복잡해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맙게도 지금 봐요. 나글 자체가 한 문단이 몇 줄 되지도 않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문단 단위로 스캔하듯이 읽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럴 때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6번 문제를 먼저 노려봐야죠. 아, 요게 있는 걸로 봐서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그 코너입니다. 지금 요거. 아, 지금 이게 글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어 있구나. 선지가. 따라서 즉 이 얘기는 뭐야? 1문단 슥 훑어보고 요거 맞나 보고 아니면 그 역의 방향도 괜찮아요. 요거 먼저 훅 훑어보고 1문단을 읽어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1문단의 내용 보세요. 바람직하다, 뭐 현금은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뭐 변화하고 있다. 이미 많은 세상 많은 국가들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랬으니까 봐요. 입장은 분명히 드러나야겠어는 이건 지금 선지도 번호도 안 달려 있으니까 선지도 아니니까 얘는 당연한 얘기고요. 요것이 이제 구색 맞추기로 말하자면 거기에 맨 첫 문장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이제 구현해 놓은 거야. 그런데 봐요.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금 없는 사회의 이행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나의 입장을 강조해. 맞네, 그죠? 맞죠? 왜?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시대적 흐름, 대세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1문단에 들어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쉽게 금방 파악해요. 2문단 갈까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겪을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자꾸 교육하고 어쩌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럼 봐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중 일부를 해결 방안과 함께 제시했나? 딩동댕? 좋았어. 왜? 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중 일부 뭐? 불편할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 아까. 그랬는데 이거 해결 방안과 함께 제시한 거지. 뭐? 지속적인 교육 어쩌고 막 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거 딩동댕 잘했어요. 그 다음 3문단 갑니다. 3문단 내용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3문단은요. 장점 너무나 많다. 현금 없는 사회 말이에요. 너무나 많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미 국가 간에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구축되어 있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이 개발되어 국제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럼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는 게 현금 없는 사회를 통해 가지고 구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랬을 때, 자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을 밝혀 나의 주장 뒷받침한 거 맞죠? 국제 무역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토론에는 없었으니까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의 이행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해야겠어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나요? 지금 3문단 방금 읽어본 바로 요 얘기로 끝났지. 국제 무역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라는 장점에 대한 제시로 끝났지 국가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답 4번이지. 마지막 4문단 가죠. 2줄밖에 안 돼. 한 문장입니다. 자, 충분한 합의가 없이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깊이 논의하자. 이랬어요. 그럼 뭐야? 공동체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걸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봐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얘기합니다. 다질게요. 이 문제 유형은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복잡한 문제 유형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문제 이번 시험의 6번 문제는 고맙게도 최저난도의 시험이다.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듯이 빡빡 요 문단별로 그 단위로 그 순서로 팩트 체크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4번이라고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문제 효과적으로 이 흐름에 맞추어서 선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큰 어떤 각성이 필요하달까요? 분발해야 됩니다. 더욱더. 자, 7번 갑니다. 조건에 따라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이어 쓴다고 할 때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거든요. 자, 이 문제 역시 이런 문제 유형 가운데 대단히 쉬운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문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조건이 뭐예요? 비유 사용하라. 그 주장을 강화한다. 뭐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뭐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어? 주장을 강화하는 글을 봐요. 지금 여러분 이쪽에 시험지 이쪽에 좌단의 아래쪽에 보면 토론 후 과제 해가지고 나 시작하기 전에 있는 거 보세요.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현금 없는 사회가 좋다 싫다. 이 지금 나를 쓴 학생은
계속해서 뭐라는 거지? 장점을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즉 현금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게 이 학생의 관점이란 말이야. 그걸 드러내. 근데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사법을 사용하는 거잖아. 비유를 사용하라는 조건 하나예요. 됐지? 그러면 조건 하나 준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얼마나 쉬운 문제냔 말이야. 그랬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1번 현금 결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자.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 꼭 명심해야 될 거 강조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 어쩌고 이거 비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금 결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이게 이 주장하고 부합합니까? 땡. 오케이? 이 글의 주장은 나의 글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이었을 때에는 글 전체의 주제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무슨 주장을 하는 아이지?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 근데 뭘 현금 결제 방식을 지켜? 말도 안 되죠. 2번 갈까? 현금 결제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면 한쪽 날개로만 나는 새처럼 불균형한 사회. 자, 이거 비유 나왔네요. 그러나 보세요. 사라지게 되면 불균형한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이 2번도 1번처럼. 그럼 이건 지금 주제에 부합을 안 하는 거죠. 비유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애초에 주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들은 안 된단 말이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못 해줘요. 반대쪽의 의견이니까. 3번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현금 없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더욱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주제에는 부합하는데 비유가 없죠? 탈락. 4번 공동체가 함께 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현대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다. 비유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제에 부합하죠. 답 4번이네.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논의한다면 현금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거다. 현금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는 건 지금 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는 거하고 방향이 같아 달라? 정반대의 방향. 따라서 보세요. 1번 선지, 2번 선지, 5번 선지 얘네들은 주제에 위배돼요. 즉 이 글에 글 쓴 필자가 가지고 있는 글쓴이 이 나글을 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위배된다고. 상반되는 관점이란 말이야. 그런데 낚이지만 않으면 이 문제는 답을 4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야. 오케이 됐죠? 좋았어.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다지고 갑니다. 이 문제 유형은요.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고요. 요 문제에서는 사실은 내용 조건도 주고 형식 조건도 줘. 굳이 따지자면 이게 내용 조건이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용 조건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한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니까. 아니 어떤 글이든 말이죠. 이렇게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위해서 정답 선지가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주제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언급하라는 내용 조건이 주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없죠. 그죠? 그러면 큰 틀에서 주제에 부합하는, 즉 현금 없는 사회로 가자라는 내용에 해당되기만 하면 내용 조건은 지킨 셈이고, 하나 아주 쉬운 비유라는 조건을 준, 형식 조건 하나밖에 준 게 없는 쉬운 문제다. 자, 제가 지금 보세요. 지금 2세트 풀었고 7문제 풀었는데 여러 차례 이 문제 유형은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요번에 이 문제는 쉬웠어요 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번 이 화작 문제는, 시험에서 화작 문제는 여러분한테 선물같이 많은 걸 준 거다. 그러니까 그거 주는 선물 난 괜찮아 그냥 넣어도 이러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주는 선물은 낼름낼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략의 적절한 사용이 꼭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선물을 절대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8번에 10번 장문 세트예요. 그랬을 때 요거 중요하죠. 제가 늘 나오면 이야기합니다. 장문 과제에 해당되는 거 목적, 주제, 예상 독자. 이 세 가지 항상 강조합니다. 이걸 이렇게 일부러 박스로 준단 말이야. 이건 잘 받아야 돼요. 됐죠? 갑니다. 폰트 파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 촉구가 목적이야. 그래가지고 주제를 뭐라고 하는 거야? 폰트 파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자라는 게 주제입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다시 폰트 파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자. 그런데 예상 독자는 폰트 파일이 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야. 예상 독자가. 그럼 봐요.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항상 보세요. 이런 주제를 구현하려면 예상 독자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에 대한 개념 설명, 용어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되겠어? 없어도 되겠어? 있어야지. 예상 독자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럼 이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런 얘기를 이제 선지로 어쨌든 뭐 어떤 문제에서든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거는 자,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자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주제는 뭐라고? 그러니까 즉 이 글의 목적은 뭐라고? 근본적으로 이 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 아니고 주장, 설득을 위한 글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큰 틀에서 볼 때요. 이렇게 보세요. 1번에서 3번 처음에 강의하는 정보 제시형. 오케이? 그리고 그건 전문적인 정보. 보통 우리 학생 뭐 또 저 같은 국어 교사 모르는 전문적인 내용들로 보통 구성이 돼요. 그다음에 4번에서 7번은 주로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화법, 장문, 융합. 여기선 지금 이제 학교에서 했던 토론에 관련된 걸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8번에서 10번은 뭐예요? 주로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논설문. 그죠? 설명문 말고 주의 주장을 담고 있는 그런 글들을 보통 매개로 한다. 장문 마지막 단독 세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대로 그대로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딱딱 주는 거 있잖아요. 각각 목적을 고려하여 어떻게 한다. 주제를 고려하여 어떻게 한다.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하는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 왜? 이렇게 보세요. 8번 문제처럼 말이에요. 가를 바탕으로 좀 전에 봤던 요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그렇거든요. 그럼 봅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문제 유형을 알고 장악한 채로 들어가야 돼.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했다는 문제의 세팅 자체를 알겠죠. 이렇게 목적, 주제, 예상 독자에 해당되는 걸 선지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를 준 것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요. 알겠죠? 그랬을 때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봐. 일단 이건 다분히 의심을 갖는 눈이 필요한 그런 문제예요. 생각해볼까? 저는요. 이게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으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어려워질 건데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라 하니까요. 사실은 저는 실제로 이거 지금 강의 준비 급하게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녹화하는 거잖아요. 해설 강의 녹화하는 하잖아요. 할 때 푸는 과정에서 저는 딱 이렇게 노려보고 위에 나 학생의 글 안 읽고 답 골랐습니다. 이게 왜 2번일까? 많이 화작 문제를 풀어온 사람은요. 출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정답지가 난도 낮은 문제로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생각해봐요. 일부러 가에서 뭐라고 줬었지? 잘 모르는 폰트 파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상 독자를 잡았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예상 독자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폰트 파일에 개념을 정의하여 제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말하자면 필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글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 글을 이 초고가 약간 좀 하자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초고겠죠. 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한테 개념을 정의하는 걸 그래서 누락한다? 그건 예상 독자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초고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한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는 글로 보통 나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강력하게 일단 먼저 제기가 되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폰트 파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것 생각해 볼까요? 주제라는 게 뭐야? 올바르게 이용하고 잘 사용하자 이런 거였는데 저작권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잘 사용하자 이런 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런데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건 잘 안 어울려요. 그치? 주제를 강조하려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게 그 주제 강조에 큰 도움이 안 될걸? 상반된 견해가 있다는 거 말고 자기가 주장하려는 쪽의 주장들을 그것에 도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자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인용하여 제시한다 그러는데 요거는요 간단하게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직접 인용했다면 주로 큰 따옴표 안에 뭐 제 생각에는요 어쩌고저쩌고 어디 있어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한눈에 나를 탁 쳐다봤을 때 그런 게 안 보여. 얘는 탈락. 오케이? 자, 피해 사례를 제시한다 그랬으면 저작권 침해 때문에 피해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건 문단을 구경만 해도 없네. 뭐 몇 년도 어디에서 있었던 무슨 사건 아니면 뭐 어느 고등학교에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누구 학생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없거든. 한눈에 딱 봐도. 그죠? 자, 배포 절차도 생각해봐요. 글의 목적을 구체화해. 글의 목적이 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폰트 파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관심 촉구가 글의 목적이야. 그러면 거리가 꽤 멀죠? 올바른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폰트 파일의 배포 절차를 굳이 이 길지도 않은 글에 네 문단짜리 글에 이게 들어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지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이건 필수적인 내용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에 비해 2번은 어때요? 이건 필수적인 얘기일 거 아닙니까? 예상 독자의 특징이 폰트 파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을 정의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말은요 생각해봐요. 제가 퀴즈 냅니다. 만약에 개념을 정의할 제시를 한다면 여러분은 나 글 안에서 이 개념 정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강하게 2번이 답일 것 같아.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이게 진짜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확인할 때 퀴즈 냅니다. 글의 앞부분에서 찾을래요? 끝부분에서 찾을래요? 아니면 한가운데서 찾을래요? 당연히 앞부분에서 찾아야 되겠지. 왜? 폰트 파일에 관한 글을 얘기하는데 이해가 부족한 예상 독자한테 폰트 파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글의 맨 앞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문단의 맨 처음만 본다고. 그럼 봐요. 폰트 파일은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으로 작성된 문자 및 기호 등 한 벌의 디자인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제대로 읽었습니다만 그럴 필요도 없어. 폰트 파일이란 무엇이다 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2번이 답이지. 적절한 거 하나 골라. 오케이? 전략적으로 푸셔. 9번 갑니다.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 유형은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자료들이 이렇게 그래프도 나오고요. 통계 자료 뭐 어쩌고 뭐 인터뷰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의 자료의 핵심을 파악하고 선지를 판단하시라. 오케이? 됐나요? 그럼 갈게요. 자료 1 딱 보고요. 아, 이게 뭐라고? 폰트 파일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상담 건수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어? 아,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됐죠?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상담 건수도 늘어나겠지. 증가다. 그럼 봐요. 1번 선지 볼게요. 자료 1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증가하고 있으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심각성을 강조한다. 딩동댕. 오케이? 논리적 연결 가능합니까? 좋았어. 2번 자료 2로 가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모르고 있음. 이게 압도적이에요. 67%나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저작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가 65%나 돼요. 됐지? 자, 여기서 미세한 조건을 하나 줬는데 가의 알고 있음 응답자 대상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러면 그 중에서도 봐.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또 그 중에 또 절반을 넘어요. 이런 얘기야. 이렇게 엮여있는 자료야. 그러면 2번 선지 갈게요. 자료 2에 가. 요거요. 폰트 파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대. 여기 있네. 모르고 있다. 즉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가 압도적이니까 2번 선지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볼 수 있겠다. 그죠? 자료 2의 가와 나 이 둘을 통해 가지고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을 모른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엮여 있는 거네. 맞지? 이 아이들 중에 65%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4번도 딩동댕.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으로 갈게요. 얘도 전문가가 인터뷰한 내용이야. 보통 이렇게 설문조사, 그 다음에 뭐 문헌 자료, 그 다음 전문가 인터뷰 보통 이렇게 구성되거든. 이랬을 때 이것도 역시 뼈대를 빨리 발라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용이 너무 복잡하대요.
그래서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작자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자,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해야 돼요. 오케이? 전문가는 이런 견해를 가진 거야.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제작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되고 정부는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해야 돼.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제작자가 할 일과 정부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구성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3번 선지 만든 거고요. 요걸 가지고 5번 선지를 만들었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3번 선지는요. 자, 자료 3을 활용하여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사용자를 위해 저작권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결 방안을 추가해야 있고 딱 맞는 얘기인데? 그죠? 명시적으로 안내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3번 선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5번 선지는 봐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어?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5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료 2의 나와 자료 3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자료 2의 나가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폰트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의 개선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아까 자료 2의 나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이러니까 그렇구나. 그건 거기 이제 자료 2에 나하고 기묘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그럼 그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대. 여기에 정부가 해야 될 일로 지속적인 교육을 언급한 게 있나요? 없다고. 그래서 이게 5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정부가 할 일을 이 전문가는 자료 3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확인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는 거라고 했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오케이? 따라서 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마지막으로 다집니다. 이 문제 유형은요.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문제인데요. 각각의 이 덩어리가 큰, 사실 이게 화법 작문 문제들 가운데 덩치가 제일 큰 문제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보통 자료 1, 2, 3까지 나오고요. 그래프 나오고 막 전문가 인터뷰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빠르게 핵심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아까처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구나. 또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구나. 뭐 이렇게 그 핵심을 보고 그걸 가지고 선지를 논리적으로 연결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자료 3을 제작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피력했는지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지 판단할 때 3번은 맞고 5번은 틀렸다라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A의 초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봐요. A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문단 4문단을 지금 초고라고 A라고 묶어놨어. 그래놓고 요게 A의 초고래요. 그러면 이게 before, 그 다음에 A가 after. 그럼 before, after를 비교하라는 문제지?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고쳐 쓰기를 한 건데 친구들이 이 초고에 대해서, before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이걸 어떻게 고쳐라고 해서 after가 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럼 before와 after를 잘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1번.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통일성에서 벗어난 문장을 삭제하는 게 어때? 그런데요. 이걸 읽어볼까? 보통 이럴 때 이 선지들은요. 대개는 적절한 지적으로 즉 여기에는 쓸데없는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꼭 들어있게 마련이야. 그래서 퇴고하는 과정에서 그걸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선지를 그렇게 만들어요. 갑니다. 우리는 폰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폰트 파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딱 보니까 딱 걸렸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야? 사용에 관한 얘기인데 제작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냔 말이야. 따라서 1번은 제한해서 요 얘기가 없어졌을 거라고. A에 가보면. A에 가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없죠? 당연히? 없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자, 1번. 좋아. 적절하지 않은 게 될 수 없어. 적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 그런데요. 2번 갑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용어를 고려해 용어를 일관되게 일치켜주는 게 어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보니까 폰트 파일 아까부터 계속 폰트 파일 나왔는데 여기 지금 폰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딱 가보니까 4문단 즉 A라고 묶여있는 거에 첫 부분을 보니까 폰트 파일은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폰트라고 쓰지 않고 폰트 파일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거 딩동댕 좋았어. 그렇게 before, after를 비교해보니까 그러네요. 3번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문장에 근거를 추가하는 게 어때요? 그런데 봐요.
우리는 폰트 파일에 대해서 이제 폰트 파일로 바꾸겠지.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애프터인 A로 가볼게요. 자, 폰트 파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바로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이유, 근거를 제시했어. 뭐? 폰트 파일은 타인의 노력이 담겨 있는 저작물이므로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 근거를 추가하는 게 어떠냐고 했던 지적을 반영을 해서 A가 된 거지. 좋았어요. 4번 갑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런데 요거요. 자신의에서부터 때문이다까지 말이에요. 서술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생략된 주어를 밝혀주는 게 어때 그랬는데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봅시다. A로 가보면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로 바뀌었어요. 즉, 이 문장에서 왜냐하면이 맨 앞에 들어갔네요. 그럼 그게 생략된 주어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딩동댕 고를 수 있다는 거지.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5번 네 번째 문장은 그랬는데요. 요거지, 그죠? 자신이 사용하는,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 자,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요.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문장으로 바꿔서 어떻게 됐어? 자신이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고 사용하자라고 실천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더, 이건 지금 되게 밋밋한 문장이지, 침해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 정도가 아니고 확인하고 사용하자 이렇게 실천을 촉구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딩동댕. 여기에 before, after를 잘 비교해서 요 선지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10번 문제의 정답이 4번임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3월 학평 제가 해설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전형적인 문제 출제를 한 겁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안정적인 포맷으로 문제 유형들로, 더군다나 3월에 비해서도 더 상대적으로 전체적 난도가 낮게 출제가 된 게 이번 4월 학평이었어요. 그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화작 문제를 절대 지문 먼저 꼼꼼히 다 읽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정답을 고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논리, 상식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 상황에서 얍삽하게 최대한 영리하게 정답을 빨리빨리 골라내기 위해서 어디를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검토해야 되는지를 꼭 유념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다 됐나요? 이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3부, 4부 언어와 독서 파트를 열심히 내공 기르는 공부 김철현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저는 5부, 6부에서 문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감동으로 또 그리고 전략과 내용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5부에서 다시 만나죠. 안녕.